안녕하세요. 평소에 보기만 하던 이 채널에 꼭 저의 사연을 제보하고 싶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꼭 좀 채택이 되어서 제 사연이 방영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릴 때 저지른 불같은 사랑 때문에 몇십 년간을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저는 음악하는 국악인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무속인이었고 무형문화재에 등록될 정도로 굉장히 실력있고 뼈대 있는 분이셨지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엄마의 직업을 이상하게 보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저 자신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망령들의 한을 풀어주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엄마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옛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악인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국악 관련 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서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게 되었어요. 스승님이나 교수님, 그리고 친구들은 저의 음악을 듣고는 야, 진짜 옥순아, 너 같은 애가 음악을 해야 하는 거야. 네 음악 들으면 나 그냥 음악 관두고 싶다. 자괴감 들어.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너를 보면서 맨날 그 생각이 드네.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옥순아,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음악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너는 소리 자체가 울림이 달라. 네가 아마 우리 학교 실기시험 최고점 찍고 들어왔지? 그래, 옥순이 너는 음악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고, 하늘이 인간에게 소명의식이라는 것을 부여하는데, 너는 그 소명의식을 실현하면서 살아야 해. 알겠지? 그래서 대학 다닐 때는 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실제로 성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이런저런 곳에서 독주의 부탁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저의 졸업 공연을 보러 온 졸업식 선배의 눈에 띄게 되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학교에 그 엄청 유명한 기업 차집은 다녔던 거 알지? 그 사람이 음대생 졸업 연주회 왔는데 너 보고 반했대. 내가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데 그 오빠가 너랑 이어달라고 난리야. 진짜 대박이지 않아? 야, 너 부럽다. 나도 그 오빠한테 엄청 들이댔다가 결국에는 까였는데 너는 무슨 복이냐? 세상에. 제 친구는 엄청 저를 부러워했어요. 저는 에? 그 사람이 누군데? 내가 음악하는 모습을 보고 날 소개시켜달라고 했다고? 진짜야? 진짜야. 대박이지. 헐, 세상에. 나한테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래. 그러면 한번 만나보지 뭐. 수줍고 낯가림이 심한 저였지만 그때는 무슨 정신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저희 둘. 첫눈에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아, 이 여자구나. 아, 이 남자구나. 하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옥순 씨 보자마자 이상하게 온몸이 찌릿찌릿한 기분이 들었어요. 옥순 씨를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옥순 씨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애정 공세를 했어요. 능력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그 사람에게 안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저희는 서로에게 푹 빠졌고 정말로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알고 보니 사실 그 남자는 약혼녀가 있었고 저와 연애를 하느라 약혼도 파혼해버리고
저에게 집중한 거였어요. 그 집안 사람들은 저의 존재를 알고 팔딱 뛰었죠. 네가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아이인데 별 보잘것없는 여자랑 놀아나느라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엄마 아빠가 언론사 집안 딸 겨우겨우 소개받아서 너랑 약혼시켰더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니? 아이고 열불이 터진다. 열불이 터져.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남친의 어머니는 극대노를 하셨어요. 남친은 집에서 아예 나와버려서 아파트를 따로 잡고 저와 연애를 했지요. 저도 그때는 사랑에 미쳤던 것 같아요. 음악하던 것도 거의 때려쳤으니 말이지요. 교수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옥순아, 너는 음악을 해야 한다니까. 너 같은 애가 음악을 안 하면 도대체 누가 음악을 하니? 제발 정신 차리고 유학 가자. 내가 너 유학 박사까지 따고 오면 내 밑으로 데려와서 너 교수하게 해줄게. 어? 제발 옥순아. 교수님은 저에게 엄청 강조를 하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좋은 조건도 무시하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왜 그랬던 것인지 진짜 너무너무 후회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 남자와 동거까지 하면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깊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학과 선배들과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까지 전부 다 저에게 연락해서 언니, 제발 그 남자 그만 만나면 안 돼요? 언니 같은 사람이 음악을 해야 하는데 사랑에 빠져서 지금 이게 뭐예요? 언니 제발요. 혹순아, 내가 제자를 이렇게 붙잡아 본 적이 없는데 너 재능이 너무너무 아깝다. 너는 한국에 남을 아이가 아니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해야 하는 아이야. 혹순아, 제발. 하지만 저는 그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그 남자의 얼굴, 목소리만 저에게는 중요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도 집안에서 쫓겨나고 저도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무속인인 엄마는 애가 탔지요. 무속인이니까 그래도 자식의 미래는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제가 그 남자를 만나면 미래에 인생이 꼬일 게 뻔하니까 속이 타들어간 거였어요. 옥순아, 너 연애는 연애에서 끝나야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제발 그 남자 이제 그만 만나. 제발. 엄마도 제 손을 잡으며 거의 울부짖듯이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사랑에 미치고 푹 빠져버린 저는 제 자신이 통제가 안 되었지요.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사랑을 감내한 저는 그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울에서 단 둘이 동거를 하던 저였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딸아이였지요. 생리를 안 하길래 임신 테스트기를 했고 거기서 발견된 두 줄.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 임신했어. 우리 어떡해? 뭐? 그게 정말이야? 그 남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너무 이른 임신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진짜 입술도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옥순아,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 모은 통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한테 말하면 부모님도 어떻게 못하실 거야. 도와주실 수밖에 없겠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걱정하지 마. 저는 오빠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무래도 아이를 저 혼자서 케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오빠는 부모님, 그러니까 시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옥순이가 아이를 가졌답니다. 저 이제 옥순이를 책임져야 할 것 같아요. 이 여자 없으면 제 앞으로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행할 것 같아요. 제가 옥순이가 없는 삶은 너무나도 불행할 것 같아요. 시몬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옥순이가 아이를 가졌어? 너네 둘이서 드라마 찍니? 내가 정말 미치겠다 너네들 때문에.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부모 망신시키더니 이제는 애 가져가지고 부모 속을 썩이다 못해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구나. 우리 집안에 무속인 딸을 데리고 오려는 네가 미친 것 같다. 애한테 신병이라도 옮기면 어쩌려고 그래. 다 그게 유전이라고 하던데. 엄마가 자주 가는 용한 무당집 선녀가 그러더라. 옥순이는 아주 능구렁이라고. 집안에 데리고 오면 마른 산에 장작 피우는 거랑 똑같다고. 아주 싹 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어머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옥순이, 그러니까 저를 며느리감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아이를 가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면서 저의 편을 살짝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여전히 저를 미워하고 안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점점 배는 불러오고 결혼에 대한 확답은 받지 못하고 부모님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경하게 나오니까 오빠도 슬슬 마음이 조급해졌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오빠 부모님께서 강경하게 나오신 겁니다. 오빠 보고 해외에 있는 이모가 아프니까 이모한테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한 겁니다. 오빠는 저에게 어릴 때부터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내게 달려와준 이모였거든. 미국 이모가 아프다고 하니까 가봐야 할 것 같아. 나 어디 안 가니까 당신 아이 잘 품고 있어. 알겠지? 오빠, 알겠어. 기다릴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지? 나 왜 자꾸 찝찝하냐, 마음이.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희는 잠깐 헤어졌습니다. 그때 헤어진 게 평생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오빠를 저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오빠에게 거짓말을 친 거였습니다. 이모가 아프다는 것은 어머님이 거짓말을 친 거였고 오빠는 그곳에 꼼짝없이 갇힌 거였어요. 어머님은 오빠에게 네가 사업을 물려받은 애인데 별 보잘것없는 여자애한테 빠져서 집안을 흔들리게 하지 않니? 여기서 경영대학원 진학하고 거기서 제대로 공부하렴. 너는 참 애가... 에휴... 무슨 소리야 엄마. 그 사람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 됐어. 오빠는 그곳에 꼼짝없이 머물게 되었고 저는 나중에 어렵사리 오빠의 상황을 들은 거였어요. 그래도 금방 오빠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처절하게 어머님에게 한국에 가야 한다고 어필했지만 결국 한국에 오지 못했고 저는 뱃속의 아이와 단 둘이 한국에서 살아남아야 했어요. 어머님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옥순이 맞지? 그래, 네가 대학도 잘 나오고 음악도 하고 열심히 살고 좋은 애인 건 안다. 너도 누군가의 딸일 텐데 이렇게 찬밥 신세 당하는 게 많이 속상하겠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당집 딸이랑은 내 아들 결혼 못 시키겠다. 난 그래도 너네 둘이 불장난 같은 연애를 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대체 이게 뭐 하는 거니? 아이까지 덜컥 가져버리고 이 돈 받아서 애 키우고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적어도 몇 년은 해외에서 공부시킬 거니까.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어머님에게 봉투를 받았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됐다고, 이 돈 안 받는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돈 없는 곧 미혼모가 될 여자였으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상황을 받아들였지요. 그래, 무당집 딸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남자랑 결혼하겠어. 애초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쪽 어머님도 이해 안 가는 건 아니니까. 에휴. 시간이 흘러서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제가 몸에 붉은 반점이 유전으로 있거든요. 딸아이도 저를 닮아서 그 반점이 유전으로 있더라고요. 의사한테 저는 이거 제가 유전으로 붉은 점 있는 게 너무 콤플렉스였는데 우리 딸아이만큼은 없길 바랐는데 딸아이 피부에도 이 붉은 점이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이거 제거 수술은 할 수 없나요? 제거 수술은 안 됩니다. 면적이 넓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피부를 이식해 와야 해서 힘들어요. 흉도 크게 날 거고요. 딸이 태어난 순간 엄마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옥순아, 마음 단단히 먹으래. 대한민국에서 아기 엄마로 남편 없이 아이 키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아. 알지? 알겠어, 엄마. 나 아이 낳을 때부터 마음 먹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하나만큼은 내가 지킬 거라고. 어떤 일이 터져도 나는 내 한 몸 다 바칠 생각이 있으니까, 엄마.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돈 벌 수가 없었어요. 모아둔 돈은 다 써가고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친엄마였지요. 엄마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에 꽤나 잘 나가는 무속인이었지만 일반 사람들 사주는 봐주지 않고 행사나 혹은 마을에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었기에 일이 없으면 수입도 0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어떻게든 손녀와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부단히 움직이셨어요. 밭일도 하셨기에 농작물을 수확해서 팔기도 하셨지요. 동네 사람들은 무당이 키운 작물은 안 먹는다고 괜히 부정 탄다고 해서 엄마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장터에 가서 다 팔고 오셨습니다. 저 때문에 돈 벌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암이 발견된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저에게 혈변이 나온다고 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영 입맛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순간 저는 기분이 쎄했습니다. 엄마, 큰 병일 수도 있으니까 당장 병원 가자. 나도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쎄하다. 그런데 딸, 엄마 아프면 돈이 덩어리로 들잖아.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 사람이 사는 게 우선이지. 당장 큰 병원 가자고.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엄마가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 딸아이가 4살이었고 저는 한순간에 미혼모의 집안의 가장이 되었지요. 어떻게든 엄마를 살려야 했고 나의 유일한 핏줄인 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덕인지 의료진들은 길어야 6개월을 보았지만 엄마는 꼬박 3년을 살다 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에게 남은 건 엄마의 병원빚 그리고 생활비를 쓰느라 이곳저곳에서 대출받은 돈뿐이었어요. 미치겠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대체 왜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거야?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 딸이 없었다면 난 진작에 삶을 포기했을 거야.
그때 시댁,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 쪽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너 아이 잘 키우고 있니? 옥순아.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의 딸인데 내가 아무리 네가 밉고 마음에 안 들어도 손녀가 눈에 밟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니. 내가 사람 통해서 들어보니까 너 이번에 사돈 여의고 나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어서 수도세도 못 내고 있다며. 이를 어쩌면 좋니? 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이는 잘 살고 있나요? 그 이야기 하려고 내가 전화한 거는 아니고, 손녀도 이제는 아빠를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좀 데리고 있고 싶은데, 저는 딸은 정말로 남편의 집안 쪽에 맡기기 싫었어요. 제 전부였거든요. 제 전부를 절대로 뺏길 수는 없었죠. 어머님, 딸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키우고 싶어요. 딸 없으면 제 인생도 끝나는 거거든요. 고집 부리지 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게 좋잖니.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딸을 맡기시라고 하는 건데요? 수학이 넘어서 저희는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그럼 얼굴이라도, 손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하면서 서울역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딸 얼굴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어머님에게 제 딸을 보여드리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역에는 노숙자도 정말로 많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고 위험했지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남편이었어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남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쩐 일이야? 대체 어떻게 한국에 온 거야? 그리고 한국에 왔으면서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비밀로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나 한국에 오게 해줬어. 한국 오고 나서 나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리고 내 딸도. 이 아이가 수진이야? 수진이 너무 이쁘게 컸다. 수진아, 아빠야, 수진아. 저는 너무나도 그리웠고 보고 싶었던 그 일을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아빠는 저에게 당신 엄마한테 들었어. 당신 요즘 힘들게 살고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전단지도 돌린다며. 그렇게 힘들어서 수진이 어떻게 키우겠어. 차라리 나 외국 다시 들어갈 때 수진이랑 들어갈게. 당신이 수진이를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수진이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 보고 좋은 교육 받으면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수진이 나한테 맡겨줘. 내가 정말로 그동안 아빠 노릇 못한 거 다 하고 싶어. 당신 제발. 그리고 당신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게 내가 돈 보내줄게. 그리고 언젠간 우리 다시 합치자. 엄마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해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이 저보고 수진이를 달라고 했을 때는 정말 싫더라고요. 괜히 뺏기는 기분도 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저의 눈을 보면서 간절하게 딸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딸을 사랑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랑 살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그래, 그럼 딸아이를 보내자. 그렇게 저는 서울역에서 만난 남편에게 딸아이를 보내주었습니다. 바로 딸아이는 해외로 나갈 출국 준비를 했고,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딸을 보내줬어요. 그게 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영 딸을 보지 못했거든요. 시댁은 저와의 연락을 싹 끊어버렸고, 매일 연락하던 남편도 번호를 바꾸고 잠적했으니까요. 저는 서울역에서 딸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해외에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어요. 저 말고 다른 여자랑요. 그 여자 아버지는 하와이 쪽에서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자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란 것을 알게 된 시댁 쪽은 그럼 수진이를 데리고 오자고 결론을 낸 거고, 그래서 저에게 갑자기 접근을 해서 교육을 핑계로 제 딸을 데리고 간 거였어요. 미치겠더라고요. 딸을 되찾기 위해서 저는 5만 가지 방법을 다 썼지만 이미 등본도 남편 아래로 딸이 넘어간 상황이었고 연락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갑자기 딸을 빼앗긴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도, 정말 기약 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시도도 정말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죽기 직전에 살아났지요. 저는 그래, 이렇게 내가 매번 죽으려고 하는데 계속 살아남는 것도 다 죽을 때가 안 되어서, 아직 죽으면 안 되어서 이렇게 살아남는 거야. 그래, 죽지 말자. 악착같이 살다 보면 다시 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저는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몸이라도 움직여야지 그나마 외롭지 않고 안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일에 미쳐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10수년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그 사이에 신병도 와서 그것 때문에 몇 년 훅 날린 적도 있었고 순탄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딸아이 언젠간 볼 수 있다는 희망에 계속 살아갔지요. 그러다가 제가 청소일을 하는데 그날 입주 도우미 아줌마가 펑크 났다고 소장님이 저보고 유명한 브랜드 아파트 대형 평수에 청소를 하러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집은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서, 어휴, 그런 곳은 한번 갔다가 괜히 책 잘못 잡히면 저만 피곤해서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그래도 페이가 세잖아. 갔다 와. 저는 그렇게 그곳으로 일하러 들어갔고, 거기서 제가 그토록 원했던, 바랐던 딸아이를 찾은 겁니다. 아직도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의 손주와 결혼한 한 사모님이 허리를 다쳐서 집안 청소를 못하는 상황이라 도우미 아줌마를 부른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집에 들어왔는데 안주인은 없고 거기서 잠깐 반찬 만들어주는 주방 이모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디 청소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저는 알려준 대로 그곳을 빡빡 닦고 청소했지요.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고 청소를 하고 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안주인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오늘 청소하기로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목 뒤에 붉은 점, 그거는 언제부터 있으셨던 거였어요? 저 한국에 있었을 때 엄마도 목 뒤에 점이 있었는데
신기하네요. 같은 자리에 점 있는 사람은 처음인데. 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뒤를 확 돌아봤어요. 그리고 마주친 저희 둘. 순간 저희 둘은 서로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 순간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희한한 느낌이었지요. 저는 저도 모르게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김수진, 수진이, 엄마지? 엄마 맞지? 엄마잖아, 엄마. 조옥순, 엄마.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너 어떻게 된 거야? 하와이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었어? 엄마가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네 아빠랑 네 친할머니가 내가 너랑 못 만나게 하려고 그 집안 사람들 번호 다 바꾸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한 기분이었어. 너 그거 아니? 엄마, 나야말로 엄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친할머니는 엄마가 나를 버린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 말만 믿고 엄마 얼마나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 아빠랑 친할머니가 애한테 제가 바람 피워서 다른 남자랑 결혼했고, 그래서 너는 우리가 키우게 되었다. 네 친엄마 절대로 찾지 말라고 세뇌를 시킨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그렇게 자라나게 되었고, 커서 가업을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경영에 영 소질이 없는 딸은 결국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시집을 가게 된 거였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신혼집을 치우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저는 딸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려고 목숨처럼 생각했던 음악도 포기했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음악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했고, 교수도 나 같은 사람이 음악해야 한다고, 그래서 유학까지 생각했는데 너 가지고 나서 엄마는 네가 더 중요했기에 다 포기했거든. 엄마 미안.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릴 때라 기억은 안 나지만 외할머니가 마루에 나 앉히고 참외 깎아주고 엄마가 내 귀 파주고 나는 엄마 무릎에서 스르르 잠들고, 그때가 난 아직도 기억나.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서 나 정말로 기쁘고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저희는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에게 건네받은 전화번호를 통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어요. 당신네들 가만히 안 둘 거라고 하면서요. 그제서야 그들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수진이를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면서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그간 공허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서럽더라고요. 나는 딸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의 전부인 딸을 데려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했고 속상했어요. 그때 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들이 엄마한테서 나를 뺏었으니까 이제는 내 차례야.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군 친할머니,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한 아빠, 난 용서 못해.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엄마에게서 뺏은 거잖아. 짐승도 안 하는 짓이잖아. 자식을 뺏는 일은. 나 엄마랑만 연락할 거야.
긴 시간 동안 떨어져서 지낸 만큼 우리 더 가까이 지내자, 엄마. 서로를 위하면서 지내자. 추억 많이 만들자. 제 딸은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그때의 그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고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그 주방 아주머니도 함께 눈물을 쏟았어요. 하와이에서 딸이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아빠랑 새엄마가 되게 딸에게 잘해줬나 봐요. 친할머니도 딸에게 네가 우리 집안 사업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유일한 핏줄이라고 하면서 엄청 잘해주다가 딱 10년 뒤에 기적처럼 애아빠랑 그 새엄마가 임신에 성공하고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제 딸은 그 집안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에 무당딸이라고 근본 없는 여자라면서 욕을 되게 많이 먹었나 봐요. 에휴, 정말 불쌍하죠. 그래서 제 딸은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 엄마도 날 버리고 이제는 믿었던 아빠와 친할머니도 날 버렸다는 생각에 우울증도 심하게 오고 하와이에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마음을 추스르면서 상처받은 과거를 조금씩 달래고 있을 때 기적처럼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쌓였던 오해들을 싹 다 푼 것이었습니다. 딸은 저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자신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이고 엄마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과거가 다 치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을 만난 순간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너무너무 좋았고 기뻤어요. 참 행복하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딸은 그 이후로 지 아빠랑 친할머니한테 엄청 소리 지르고 화내고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하면 자기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해서 나중에 친아빠랑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따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과를 받아냈고 지금은 딸이랑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워버리고 싶었던 붉은 점이 저와 딸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흔적 같은, 표시 같은 역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더 이상 제 몸에 있는 그 붉은 반점은 저에게 콤플렉스가 아니라 딸과 저를 이어주는 끈끈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했던 지난 날들은 마냥 아픈 날들이 아니라 행복하고 또 행복한 지금의 순간을 위한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전에는 항상 눈 뜨면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인가? 이렇게 외로운 게 정말 진짜인가? 라는 생각에 정말 눈뜨기가 싫었는데 지금은 저를 깨우는 햇살이 참으로 반갑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긍정적으로 하루를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질 때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